인간의 삶은 갈등의 역사입니다. 갈등이 커지면 싸움이 커지고 상대방이 승복하지 못하는 싸움은 복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역사상 최악의 복수극이 있습니다. 불륜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페륜의 포르투갈 왕세자. 반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총 한 자루를 가슴에 품고 평생 중국 대륙을 헤매었던 딸. 자신을 노예로 만든 몽골 기마 부대를 깨뜨린 아랍의 노예 출신 두 명의 장군들. 이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세기 포르투갈의 왕세자 페드로 1세는 정략적으로 카스티아 귀족의 딸과 혼인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식 날 카스티아 귀족의 마차 행렬에서 내린 첫 번째 여인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의전상 그녀는 에네스 데카스트로라는 신부의 시녀였어요. 하지만 페드로가 에네스를 본 순간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첫눈에 반한 그는 영원히 그녀에게 얽매여 버립니다. 곧 이어 도착한 본진 마차에서 주인공인 신부 콘스탄사가 내렸지만 페드로의 눈과 마음은 이미 에네스를 향해 있었습니다. 페드로 왕세자는 그날 양가 정략혼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귀족의 딸 콘스탄사와 혼인식을 올리고 모든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아내의 시녀인 에네스를 향한 뒤였죠. 얼마 후 그는 노골적으로 에네스와 불륜 관계를 시작했고 이는 곧 궁정 전체에 흉흉한 소문을 퍼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첩의 집안인 에네스의 부모 형제들 역시 강력한 카스티아 귀족들이었거든요. 아버지인 국왕 알폰소는 아들이 벌이는 불륜의 삼각관계가 포르투갈 왕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애첩인 에네스 가문의 지위가 왕실에서 커지게 된다면 왕세자빈 콘스탄사 가문의 형제들이 왕실을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순리대로 해결하기 위해 국왕은 에네스를 여러 곳으로 유배시켰습니다만 페드로는 계속 서신을 보내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결코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국왕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1349년 비운의 왕세자빈 콘스탄사가 출산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페드로는 이제 에네스와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알폰소는 결단코 반대했습니다. 그 대신 최후 통첩을 내렸죠. 국가와 에네스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페드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는 에네스를 찾아가 함께 살며 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인 국왕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벌어진 것입니다. 알폰소 국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족보 없는 사생아들이 언젠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가장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355년 알폰소는 3명의 자객들을 그들이 살고 있는 코임브라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에 있던 에네스를 찾아냈고 그녀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애첩 에네스의 목을 베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페드로 왕세자는 사랑하는 여인의 시신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슬픔으로, 그 다음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페드로는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왕세자가 국왕인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거의 1년간 계속된 전쟁은 결국 아들 페드로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다만 어머니인 왕비의 중재로 겨우 휴전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페드로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2년 뒤 알폰소 국왕이 승하했습니다. 페드로 왕세자는 즉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첫 번째 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애첩 에네스의 살인자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입니다. 6년간의 집요한 수색 끝에 1361년 마침내 2명의 살인자가 왕세자빈 콘스탄사 가문의 본거지인 카스티아에서 붙잡혔습니다. 포르투갈 왕 페드로 앞에 끌려온 그들은 왕의 얼굴에 맺힌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페드로 왕은 그들을 공개 재판에 세웠습니다. 재판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유죄입니다. 형벌도 명확했습니다. 산채로 살인자들의 심장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역사 기록에 따르면 페드로 왕은 직접 이 집행을 지켜보며 너희가 내 심장을 그렇게 했듯이, 즉 You have done same to my heart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결국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역사 속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더 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페드로는 자신이 에네스와 사실 이미 혼인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에네스는 첩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왕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네스의 시신을 꺼내 왕비 복장으로 입히고 왕좌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포르투갈의 모든 귀족들을 소집했고 에네스의 썩어가는 손뼈에 입맞추며 신하들에게 자신의 왕비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섬뜩한 왕비 즉위식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페드로는 자신의 무덤에 라틴어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는 뜻으로 라티너 유스크 옌드 피넘 문디라는 글귀를 새기게 됩니다. 그의 유언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왕비 에네스와 같은 무덤에 묻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포르투갈 센트로 지방의 바탈리알 수도원에서 페드로 1세와 에네스 부부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7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죽음으로도 갈라지지 않은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무대를 동양으로 옮겨봅시다. 20세기 초 중국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1912년 청나라 왕조 붕괴로 중국은 각 지역의 군벌들이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를 군벌의 시대, 더 워로드 에라라고 부릅니다. 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한 여인이 평생에 걸친 복수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의 중국 안후 이성 출신 휘굴라는 텐진에서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쉐이는 봉천파 군대에 입대해 급속도로 승진했고 강력한 군벌에 복무하는 여단장 계급에 올라 있었습니다. 휘굴란의 가족은 신분 상승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1925년 중국의 권력 구도가 급변했습니다. 두 개의 강력한 군벌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아버지인 봉천파 여단장 쉐이는 다른 군벌인 순창판의 영지를 점령하기 위해 출병했습니다. 처음엔 승리가 확실해 보였습니다만 순창팡이 직접 선봉에 서서 기습 공격을 벌였습니다. 쉐이의 군대는 순식간에 격파되었습니다. 쉐이는 포로로 잡혔고 이틀 뒤 기차역에서 순창팡의 명령에 의해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대나무 창에 꿰어져 역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시되었죠. 아버지의 죽음 소식이 휘굴란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분노의 불이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아버지 자신도 죽었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는데 가족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중국의 전통에서 효효라는 개념은 절대적입니다. 휘굴란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죠. 휘굴람은 자신의 이름을 셰진저우, 즉 솟아오르는 칼이라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삶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중퇴하고 가문의 자산을 모두 팔아 복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수 순창팡을 찾을 사이도 없이 중국 대륙의 정세는 급변했습니다. 1926년부터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군의 북벌이 시작되어 1년 반 만에 대륙의 모든 군벌들이 격파되었죠. 순창팡의 군대도 국민당 정부군에 패배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머리를 깎고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되어 수도자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존경할 만한 변화처럼 보였습니다만 그가 죽인 셰이의 딸 셰진저우에게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죠. 딸은 10년의 세월을 오직 아버지의 원수인 순창팡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수백 마일을 떠돌아다니며 순창팡의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찾아다녔고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원수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10년 후 드디어 그녀는 그가 대학을 다녔던 텐진에서 순창팡의 은거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력한 분벌의 두목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머리를 깎은 순박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매일매일을 명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셰진저우는 그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주시하듯 조용히 끈기 있게 관찰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의 모든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절에 가고, 언제 경전을 읽는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최적의 순간, 즉 자신이 순창팡을 처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세상이 주목할 만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10년을 기다렸기에 성급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으면 처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35년 12월 13일 드디어 처단의 그날이 왔습니다. 순창팡은 사찰 대법당에서 무릎을 꿇고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자들도 함께 경전을 외우고 있었죠. 셰진저우는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경을 외우러 강당에 온 한 명의 여신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순창팡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은 요동쳤을 것입니다만 얼굴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10년의 기다림, 10년의 인내, 10년의 복수가 이 순간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창팡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강당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셰진저우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정대로 당당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전단을 불교 신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했는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고 셰진저우는 체포되었습니다. 살인죄입니다. 이 사건은 즉시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명예살인이라 찬양했고 근대주의자들은 법치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셰진저우의 재판은 당시 중국 최대의 뉴스로 확산되면서 텐진 지방법원의 1심과 허베이성 고등법원의 2심, 난징의 최고법원의 3심으로 올라갔습니다. 판사들은 최종심에서 그녀의 행동을 효도의 정당한 표현으로 인정해 사면을 선고했습니다. 1936년 10월 14일 국민당 정부 역시 그녀에 대해 국가 사면을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한 딸의 복수를 효도로 인정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후 셰진저우는 자신의 여생을 사회봉사 등으로 평온하게 살다가 1979년에 7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의 인내와 결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딸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13세기 중동과 유럽을 무참하게 정복하고 있던 무적의 몽골 기마 군단을 처음으로 격파한 이야기입니다. 1231년 동방의 알렉산더로 불렸던 호라즘 제국 더 흐짜라즈미안 엠파이어는 중앙아시아 초원으로 달려온 몽골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칭기즈칸 군대는 1,500만 명 이상의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호라즘 제국의 젊은 왕자 하나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 술탄은 그 왕자를 맘루크로 훈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맘루크는 중동 이슬람 권력자들이 기르는 정예 전사들입니다. 이 왕자에게 주어진 이름은 쿠투즈, 즉 미친 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몽골군을 맞아 맹렬하게 싸웠기 때문이죠. 1253년 쿠투즈는 이집트의 부술탄 자리에 올랐습니다. 팔려온 노예 신분을 극복하고 왕족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쿠투즈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훌라군은 할아버지의 정복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1254년 몽골군은 이라크로 진격해 바그다드를 함락했고 약 1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슬람 제국의 황금기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와 알레포를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술탄은 이집트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쿠투즈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악몽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쿠투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약한 술탄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몽골 훌라구의 사절단이 찾아와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쿠투즈의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술탄 쿨투즈는 사신들을 포로로 잡아 카이로 성문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쿠투즈는 즉시 맘루크의 또 다른 노예 출신 장군 바이바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바이바르스도 쿠투즈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어린 시절 몽골군에게 노예로 팔려온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24,000명의 군사를 모아 몽골군과의 대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몽골 장수 훌라구의 봉군은 거의 6만 명에 달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몽골군의 승리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운명이 개입했습니다. 칭기즈칸의 뒤를 이은 몽골의 최고 권력자인 데칸 몽케가 죽으면서 훌라구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군대를 이끌고 동쪽 중앙아시아로 철수해 돌아갔습니다. 중동에 남겨진 것은 장군 키투카와 불과 12,000명의 군대뿐이었습니다. 이제 수적으로 몽골군이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 출신의 두 장군 쿠투즈와 바이바르스는 갈릴리의 아인잘루트에서 주둔하고 있는 몽골군을 발견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과감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주력군을 숲속에 숨기고 소수 병력으로 몽골군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바이바르스의 끝없는 기습 공격에 몽골군은 나가 싸우다가 물러서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인내심을 잃은 키투카는 전 군대에 돌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이바르스가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물려 도망치듯 몽골군을 숲속으로 유인했습니다. 몽골 기병들이 숲속으로 들어서는 순간 화살의 폭풍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쿠투즈의 군대가 숲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정예 군사 맘루크의 무서운 기병 부대가 몽골군의 횡렬을 가로질렀습니다. 전황을 보고 있던 이집트 술탄 쿠투즈는 자신의 좌측 병렬이 무너질 위기에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쿠투즈는 자신의 투구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알라여, 나 쿠투즈에게 몽골군 격파의 승리를 주소서라며 술탄이 직접 알라와 쿠투즈를 위하여를 외치며 전장에 나선 모습을 본 맘루크 병사들의 사기는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변했습니다. 몽골 기마부대가 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적이라던 몽골군이 대패했습니다. 남은 몽골 장수들은 모두 전사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훌라구에게 아인잘루트의 패배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만 이미 늦었습니다. 몽골의 무적함대라는 신화는 처음으로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이로부터 5일 뒤 노예 출신 술탄 쿠투즈와 바이바르스 장군은 다마스커스를 탈환했고 한 달 뒤 알레포 지역도 해방시켰습니다. 어린 시절 몽골군에게 노예로 팔려간 두 명의 남자가 세계 역사상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몽골 칭기즈칸의 유럽 진격을 처음으로 저지했고 호라짐 제국의 원수를 갚았으며 무슬림과 기독교 세계를 몽골의 멸망으로부터 구했습니다. 하지만 술탄 쿠투즈의 이야기는 영광 속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인잘루트의 전승을 축하하기 위해 카이로로 돌아오던 길에 쿠투즈는 자신의 부하 병사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마도 바이바르스스 장군의 지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국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고 역사는 항상 그런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일어선 이 세 명의 복수자들. 포르투갈의 왕 페드로 1세는 사랑으로, 중국의 여인 셰진저우는 효도로, 이집트의 술탄 쿠투즈는 의지로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개인의 결연한 의지가 때로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걸어가는 역사는 인간사 다양한 희로애락의 과거 현장을 통해 오늘의 진로를 모색하는 휴먼 프로그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응원해 주십시오.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